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자,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자, 여러분은 싫어하시고 이 프로만 좋아하는. 안 싫어요. 그래요? 부동산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올해 뭐 요즘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아니다. 아직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다. 요즘 약간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어서 엇갈릴 때 재밌다니까요. 그래서 엇갈릴 때.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내년은 그동안 오른 폭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서도 뭐 조정의 압력은 더 클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 오를 때는 그냥 집 있는 사람 좋고 없는 사람은 짜증나고 그렇지만 요즘은 약간 분위기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집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물론 네. 없는 것보단 낫죠. 네. 그런데 어차피 길게 갖고 있거나 그럴 사람들은 그 부동산이라는 건 결국은 갈 자리로 가요. 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간에 오르내리는 건 이건 수급의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아주 길게 보면 많이 오르는 건 당연히 내리고 많이 안 내리는 건 당연히 오르고 그러니까 결국 갈 자리로 갈 건데 굳이 먼저 가서 세금 올라가고 괜히 뭐 기분 안 좋고. 나도 그 기분 안 좋은 거 느껴보고 싶어. 두 번째, 네. 굳이 얘기 나온 김에 하자. 예를 들면 집이 한 채 있다고 하더라도 네. 아이가 없는 집은 그냥 그 집 한 채를 가지고 평생 먹고 살면 그만인데 네. 아이들이 있으면 큰 집으로 또 이사를 가야죠. 그게 아니라 그 아이들도 집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졌으면 좋겠잖아. 네. 집 한 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욕심은 아니잖아요. 네. 제가 애가 몇 명입니까? 세 명이에요. 네. 세 채를 더 사야 돼요. 그러면 그 누군가는 집을 세 채를 사야 될 거 아니겠어요? 2, 30년 안에. 네. 그럼 지금 올라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나도 안 올라갔으면 좋겠어. 다만 그렇죠. 네. 자꾸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네. 집값 잡는다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자꾸 네. 올라갈 정책만 쓰니까 아니 눈에 뻔히 보이는데 왜 저러시는지 답답해서 하는 말이죠. 저도 아이가 셋인데 집이 올라가면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애들이 더 네. 비싼 돈 내고 사야 되고 그 돈 아이들이 안 내면 나한테 올 돈 아니겠어요? 저는 애들이 둘이잖아요. 네. 그래도 저희는 세 채를 사야 됩니다. 그렇지. 저희 집, 애들 집, 그렇지. 세 채를 사야 되네 아직도. 참. 아무튼 그래서 핫한 주제인데 네. 오늘은 이 중에서도 3프로TV에는 아마 자주는 안 나오셨던 그동안 네. 3프로TV에서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 댓글이 뜨거워지는 바람에 그러나 앞으로는 자주 좀 모시고 싶은 네. 스마트튜브의 부동산 조사연구소장 김학렬 소장님을 빠숑님. 이른바 빠숑 네. 빠숑님. 모시고 올해 부동산 전망과 관련한 이런저런 다양한 질문들 좀 드려보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기대됩니다. 네, 채팅창에 뭐 많은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네. 가능하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없을 때 해주세요. 나중에 많으면 뭐 슈퍼챗 싸줘야 뭐 저 질문 받는다 뭐 별소리 다 할 겁니다. 이 프로가. 네. 지금은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자 잠시 후에 김학렬 소장님 만나보죠. 옷장 안에 쟁여둔 옷은 많은데 입을 만한 옷이 없어 괜스레 새 옷을 찾는 아이도 체면 때문에 몸에 맞지 않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던 어른도 깔끔한 디자인, 고급스럽지만 합리적인 가격 미니멀한 디자인에 감성을 담아낸 가족주의 의류 브랜드 애도 어른도 에두아르도 임자, 올해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해야겠어. 안디야. 지금 시국이 이런디 뭘 또 오라가라요. 그래도 안디야.
둘 중 하나라도 꼭 와야지. 아니 왜 이리 고집이여? 앞 쫄깃쫄깃 밥알 찹쌀떡이나 고소한 밥알 흑임자 둘 중 하나는 꼭 와야지. 명절에 집에서 그거 하나씩 까먹는 게 낙인데 말이야. 버뜩 보내라 혀. 이유 있는 떡고집 백년화편 지금 홈페이지에서 신규 회원 혜택을 확인하세요. 네, 중간에 광고 나가는 동안 채팅창이 이렇게 뜨거운 적도 오랜만이네요. 정말 빠숑님은 핫한 주제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열심히 그리고 빠숑님이 나온다니까 기대감이 높은 것 같네요. 네. 아까 전에 우리 불량공주님이 음. 이거 유료로 해야 되는데 너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혼도 나고 풀량공주님이 우리 주머니 걱정을 더 해주고 계세요. 맞아요. 김학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도 소개 좀 해도 될까요? 네. 아 그럼요. 네, 깊이가 다른 부동산 콘텐츠 세상에 하나뿐인 빠숑의 세상 답사기 진행하고 있는 김학렬입니다. 이야 역시 뭐 야, 전문가다운 느낌이 확 나네요. 빠숑의 세상 답사기는 유튜브 채널입니까? 팟빵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습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와. 근데 저 가끔 들어가는데 네. 부동산 얘기 별로 없어요. 세상 답사기니까 세상 근데 얘기가 세상 있는- 얘기 있더라고. 뭐 책 얘기 뭐 이런 거 있고.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 책도 한번 저 앞에 있는 것도 빠숑님 쓴 책 아니세요? 페이지 2 북수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부동산 책이고요. 네. 2020년도 부동산 책 중에서는 제일 많이 팔린 책이죠. 네. 오를 곳만 오른다. 실제 여기 20개 지역을 추천했었고 그거에 대한 네. 설명을 했었는데 아마 추천하신 거 사신 분들은 다 좋은 시장을 진짜요? 받으셨을 것 같고요. 진짜요? 예, 지금 보셔도 지금 유효한 내용들 다 그대로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만든 책이라 클로즈업을 한번 하긴 했는데 김학렬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 책은 그냥 뭐 원어브댐이야. 스쳐주는- 원어브댐. 저서가 총 몇 개라고요? 단독 도서 12개고요. 공적까지 하게 되면 28개입니다. 와. 네. 안 기자는 책 몇 개예요? 0개. 네. 자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 해야 되니까 바로 네. 좀 들어가 보죠. 각종 매체에서 이 질문 많이 받으실 텐데 바로 그냥 여쭤볼게요. 음. 올 한해는 집값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올 한해. 일단 사전에 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집값을 전망하는 애널리스트나 거시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네. 제 하는 일을 딱 10초만 얘기하고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저는 리서치 회사 연구원입니다. 20년 네. 동안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하냐면은 특정 입지에 부동산을 개발한다, 분양한다 했을 때 분양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분양이 될 만큼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수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분양가를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 게 적정한지, 그 프로젝트만 한 2,000개 정도를 진행했어요. 이 20년 동안. 네. 그러니까 저는 개별 아파트 단지의 수요 그리고 이제 가격 정도는 충분히 뭐 완벽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그걸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는 전체 평균으로서는 제가 전망하는 건 어렵고요. 네. 그것들은 아마 그 이상우나 최상욱이나 이런 애널리스트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9.9% 10% 이런 것들은 기대하지 마시고 상우나 상욱이한테 물어봐라. 네, 예. 워낙 훌륭한 제가 존경하는 동생들이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개별 입지라든지 개별 상품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근데 아무래도 아마 올해 가장 궁금하신 지역들이 수도권일 것 같고 예. 서울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서울에 가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서울부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조건들이 쫙 있고 네. 내려갈 조건들이 딱 있잖아요. 있죠. 예, 그래서 체크에 표시를 해보면은 음. 내려갈 조건들보다는 올라갈 조건들이 조금 더 유리한데 네.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아무리 입지가 좋고 아무리 상품이 좋다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높게 되면은 올라가는데 좀 상승폭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결국은 그 가격대를 받아줄 수요층들이 지불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거래가 되면서 미미한 신고가는 이어질 것 같은데 아마 작년 특히 2021년도에 굉장히 높은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는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대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연초라서 대출이 풀렸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작년과 달라진 게 작년 금융권 같은 경우는 연단이나 보통 반기 단위로 대출 관리를 했었거든요. 은행에서. 네. 지금은 거의 주 단위로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초부터 대출이 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대출의 영향을 받는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좀 거래가 좀 한동안은 어려울 것 같고 대출과 상관없이 좀 금액이 이미 넘어간 지역들 있잖아요. 예. 오히려 그런 지역들은 미미한 신고가가 계속 이어질 거다.
라고 서울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출 금액이 넘어간 지역이라는 게 뭡니까? 15억이 넘어간 지역들이 있죠. 아 15억 네. 넘는 집은 어차피 대출 어차피 지금도 상관이 안 돼, 없기 계속 안 때문에 되니까. 거래량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네. 아마 이제 그 지금 수요를 해소 못한 층들은 무조건 집을 사거나 전세로 가거나 월세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비싸다는 거 알면서도 거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조금 올라갈 것 같고요. 네. 지금 한동안 거래가 막힌 것이 대부분 저가 지역에 서울에서도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거래를 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가 없고 작년 오히려 겨울부터. 또 예. 급매물 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낮은 가격으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목요일 날은 한국 부동산원에서 시세가 나오고 금요일 날은 KB국민은행에서 이제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매주 나오죠 매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전에도 보고 왔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4개 구가 좀 하락으로 조금 마이너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아마 대부분 저렴한 지역이고요. 네. 금매로 아마 파셔야 될 부분들, 대부분 다 대출로 집을 사셔야 되는 부분들, 아마 그런 지역들은 조금 마이너스가 떴다. 금매로 팔아야 할 집이 있는 상황에서 수요자는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좀 저렴하니까 자산이 많지 않은 분들 젊은 그렇죠. 층들이 뭐 주로 이제 살려고 하는 지역이겠죠. 그렇죠. 거기서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수요는 막혀 있고. 예, 근데 지금 거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것들을 뭐 일반화해서 퉁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거래량이 적은 것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제 네. 이제 전문 직업이 리서치이기 때문에 네. 집을 딴 데 샀어요. 샀는데 이걸 잔금을 받아야지 이쪽에 잔금을 칠 수 있는 경우는 이 집을 조금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경우들은 금매를 팔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세보다 낮게 내놔야지 빨리 팔리니까 네. 그런 거래들만 지금 되고 있고요. 오히려 돈이 많은 쪽에서는 이 집을 산 다음에 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대출 상관없이 또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지금 그 하락이 되지 않고 있는데 당장 이걸 팔아서 이쪽으로 이사 가셔야 될 지역들은 조금 미미한 좀 하락이 좀 보이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싼 15억 이상 되는 좀 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하고 별로 상관없이 간다. 오히려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낮은 집이 네. 좀 15억 미만의 집들이 네. 원래 대출이 됐었는데 요즘 대출 규제가 막히니까 오히려 수요가 더 잘 안 붙는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런 현상들은 2020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예.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이런 지역들은 거래량이 꾸준했었어요. 근데 좀 뭐 이제 2021년도에 특이했던 점들은 저가 지역이 거래량이 훨씬 많았었는데 예. 하반기 때 대출 규제가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고가 지역들은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던 것들이고 많이 거래됐던 것들이 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 지역만 좀 빠진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뉴스들 보면 갑자기 매물들이 쌓이고 있고 신고가가 아닌 예전 몇 달 전 고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거래도 되고 있고 네. 실제로 매물들은 많은데 보러 오는 사람은 없고 뭐 그렇다고들 하던데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인 것들이고요. 외곽에 한정된 예. 이야기라는 말씀입니까? 일단은 재작년 대비 그러니까 월 거래 건수를 보시면 아실 텐데 네. 12월 달 서울 거래 건수가 600건 정도 전후더라고요. 아파트만. 네. 네. 원래 평사 때 같으면은 많을 때는 10,000건이 거래되는 적도 있고요. 적어도 6,000건 정도가 거래되는데 거의 뭐 많게는 20분의 1, 또 적게도 한 10분의 1 정도로 준 거예요. 거래량이. 10%가 빠진 게 아니라 예. 90%가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게 유의미한 통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물이 이전 달보다는 쌓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저는 거의 매물을 매주 체크를 하다 보니까 네. 12월 달이 아마 최고였던 것 같고 1월 달은 매물이? 오히려 지금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어서 매물이 또 살짝 줄어드는 지역들도 생기고 있고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매물이 쌓이는 지역도 있고 매물이 줄어드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아마 12월 달이 거래량으로는 최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1월 달부터 물론 이제 설날이 껴있기 때문에 설날이 지나야지 본격적으로 거래가 되겠지만 아마 1월, 2월부터는 거래량이 조금씩은 풀려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2월에 거래가 죽은 이유는 대출 규제 때문입니까? 그렇죠. 거의 90%는 대출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대부분 또 지역들은 또 많이 올랐거든요. 예. 가격이 아무래도 수요를 좀 급감시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죠. 오른 것도 예. 있고.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는 그런 외곽 지역에 말씀하셨던 지금도 이제 흔들흔들한다는 대출 규제가 생기면 흔들리는 그런 외곽 지역에서는 역시 계속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한동안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마 네. 근데 이들도 이제 결국은 이제 정상적인 시장으로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출이 아마 지금 아직까지는 눈치를 보면서 많이 적극적으로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선이 있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이들의 불만들을 아마 지금 양 대선 후보자분들이 예.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정책이 거의 매일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마 정책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왔을 때 정책이랑 지금 정책은 완전히 180도 반대로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의견 청취를 하면서 무주택자들이나 아마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사를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투자가 아니라 네. 그런 쪽의 의견들을 수용한다라고 하면은 대출 쪽도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기대 때문에 오히려 좀 기다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해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상품들을 좀 다운그레이드해서 가려는 것들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3월달 전후로 한번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거래량이 작으니까 유의미한 통계는 아니고 유의미한 통계라고 보기 예. 어렵다. 조금 떨어진 지역이 일부 있더라도 오르든 내리든 어. 거래량 작을 때는 뭐 그게 큰 의미 있는 방향성은 아니고 지금 이제 언론사에서 뉴스 나오는 것들 보면은 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10,000건 거래됐을 때 한두 건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100건에서 한두 건은 좀 의미가 있어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좀 특이하다. 특히 이제 대부분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네. 하락했다는 메시지가 나오거나 하락했다는 단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단지가 나오게 되면은 바로 기사가 되죠. 예, 그래서 관심이 뭐 있으니까. 아크로레오파크가 뭐 40억을 찍었는데 이번 네. 달엔 30억이 거래됐다. 이런 것들은 기사화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래들만 좀 저희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뉴스 보다 보면 매물이 많이 쌓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네. 근데 매물은 그럼 부동산의 매물로 집주인이 내놓은 거를 일일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세서 나온 그 데이터입니까?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중개업소에다 매물을 내놓긴 하는데 네. 그 중개업소들이 보통 네이버라든지 뭐 직방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다가 매물을 또 등록을 하거든요. 예. 아마 네이버가 가장 큰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것 같고요. 뭐 네이버 매물 숫자가 증가했다, 적어졌다. 그거 가지고 보통 그걸 카운팅을 가지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보시면 거예요? 좋을 것 같고 또는 이제 그 외에도 당장 이제 그 전화를 좀 해보면 중개업소분들한테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매물 나왔어요라는 얘기를 좀 부탁을 해서 나오게 네. 되면 저희가 연락 주세요 들었었는데 해야 되는데. 요즘은 가면 그냥 매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벽면에다 써놔요. 매물이 네, 있어요. 네, 예. 과거에는 매물이 없다라고 써놨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매물들이 나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 포인트가 그러면 쌓인 거는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쌓인 건데 즉 수요가 적은 건 이해가 돼요. 네. 대출 규제 때문에 살려고 해도 못 사니까 네. 당연히 급하게 파셔야 될 분은 언제든지 있고 그렇다면 매수세가 없으면 뭐 하한가라도 던져야 되니까 예. 그렇게 툭툭 떨어지는 거래가 나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매물, 네. 매도 의사가 있는 물량 이거는 대출 규제와 무관한데 왜 자꾸 팔려고 할까요? 그게 늘어나는 게 네. 뭔가 이게 이제 하락의 조짐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래서 이제 매물이 기대감을 쌓인다는 갖게 하는. 기사를 보고 우리가 다 이제 뭔가 분위기가 꺾인 거 아닐까? 사람들 그런가 불안해서 싶어서요. 뭐 예. 종부세 맞는 것도 있고 네. 세금 부담도 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팔려고 실제로 이제 내놓기 시작한 거 아닌가? 그랬으면 좋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전에는 매물이 훨씬 더 많았다가 네. 전혀 없었다가 매물이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에 매물이 없다가 증가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평소 때 매물들이 정상적인 시장이었으면 한 1,000개였었는데 네. 2021년도까지는 하나도 없는 적이 많았었고 우리 1,000개가 정상인데 100개, 200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지금, 예. 근데 지금 갑자기 100개, 200개 있던 것이 300개, 400개가 된 거예요. 예. 그럼 평소 때 예년보다는 적은 건데 워낙 작년에 적었을 때보다 많아진 것이지 이게 절대적으로 많아진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보면 예. 지금도 매물이 많은 건 많은 건 아니다. 많은 거 아닙니다. 예, 거래량도 적고 매물도 많은 건 아니고요. 일단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것들이냐면은 네. 지금 이제 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팔기 위해서 나오는 매물들이 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급한 것들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쪽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네. 이쪽 걸 팔지 않으면은 못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두 가지 케이스인데 아까 이제 그 돈이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걸 무조건 팔아서 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고요. 그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소유했던 집.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여기는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돼요. 네. 다 주택자들은 집을 살 수도 없어요. 네. 그러면 무주택을 만들어서 갈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이쪽은 계약을 했고 이쪽을 팔아야지 이사를 들어갈 수 있고 팔아야 될 마지노선이 예. 생긴 거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비싼 지역들 중에서는 그런 매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비싼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상급 입지, 상급 상품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안 믿으실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한 3억 정도를 싸게 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얼마짜리 집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20억, 30억이 넘어가는 집들이죠. 네. 그래도 꽤 깎았네요. 네, 그런 부분들 보면은 대부분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는 외국에 살고 계시다가 네. 빨리 이거 팔아야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중개업소한테 부탁을 해요. 그냥 빨리 팔리는 금액에 팔아달라고. 본인의 개인 사정 때문에. 예, 그렇죠. 왜냐면 이제 다른 집을 또 두 채 갖고 있으면 안 되거나 뭐 지금 본부세 부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사를 가야 되는 부담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환율도 그런 것들 때문에 꽤 예. 높아져서 그래서 이제 환율로 그렇게 10%였으니까. 예, 그런 가끔 금매물이 나오는 것들을 노리고 있다가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단지가 크게 되면은요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물들이 1년에 한두 곳씩은 꼭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든지 네. 아니면은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집주인들 중에서는요 생각보다 해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에 민감하진 않거든요. 예. 최근 몇 년 동안에 거의 10억, 20억이 올랐는데 네. 그 정도 오른 것들도 실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세에 팔아주세요라고 하면은 정말 시세에 팔려고 하면은 지금은 잘 안 팔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평소 때 거래됐던 것보다 좀 낮게 거래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보통 이제 그걸 매수하시는 분들이 로또를 잡은 거죠. 횡재했다고 보통 이렇게 하죠. 예. 저 예전에 알던 선배가 부동산 투자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근데 한번 좀 밥을 먹는데 너 아직도 집이 없냐? 그래서 네 이랬더니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일단 가까운 부동산에 가. 근데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바카스 한 박스로 사갖고 가. 그래서 바카스도 가고 지나갈 때 뭐 음료수도 하나 갖다 주고 그래서 진짜 좋은 매물이 있으면 저한테 꼭 전화 주세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소 하시는 분한테 네. 그냥 가서 뭐 좋은 거 있으면 주세요. 이러면 너 같으면 주겠니? 뭐 이래서 진짜 좋은 게 가끔씩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기는 자기가 단골로 하는 그런 부동산 중개업소에 항상 정기적으로 바카스 한 박스도 갖다 주고 뭐 밥도 사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좋은 매물을 먼저 전화해 준대.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9년도 상반기에 네. 강남이 마이너스가 됐었어요. 한 3개월 정도.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양도세 완화 정책이 있었거든요. 예. 네.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물건에 대해서 2019년도 6월 달까지 팔게 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 다주택자들도. 그래서 예. 이제 매물을 팔기 시작했는데 그때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한 3억 정도가 빠졌었어요. 근데 이제 그 3억 돈이 빠진 매물들을 샀던 사람들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샀어요. 자식들 보통 그게 금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좋은 상품인데 네. 보통 그렇게들 보통 거래가 됐었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아무튼 뭐 통계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잡히긴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일반 시장에는 영향을 주는 마이너스는 저는 아니었다. 그 분위기가 뭐 좀 바뀌고 있나 싶더니 아직 그 판단을 내리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서울은 그렇고요. 제가 지금 이제 네. 서울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였었고요. 네. 지방은 조금 다르죠. 지방은 어떻게 봐요?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가 확실히 마이너스가 떴고요. 네. 매물도 많이 쏟아졌고 예. 이전에 실제 거래된 가격들보다 좀 많이 낮춰서 내려온 것이 사실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한동안 상반기 때까지는 약세 장을 아마 이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도 마이너스가 많이 떴고요. 대구는 네. 워낙 분양을 많이 했고 입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기존에 이제 새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서 분양받은 네. 사람들이 네. 기존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지금 대구는 딱 그 장입니다. 실제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잔금을 쳐야 되는데 이걸 팔아야지 갈 수 있는 경우들은 다 지금 금매로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대구는 굉장히 좀 한동안 입주장이 끝날 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유사한 경우도 대전도 지금 좀 마이너스가 떴는데 아마 유사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잖아요.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는데 지금 양쪽 후보들이 다 어쨌든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쨌든 공급 물량을 굉장히 늘리겠다는 게 되게 공통적인 공약사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세종시라든가 대구라든가 이런 게 공급량이 늘어난 대표적인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진짜 그게 얼마나 실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선 주자들이 공약한 대로 공급이 진짜 앞으로 늘어나요. 또 많이 늘린대. 그러면 그냥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 세종시나 대구처럼 서울이나 뭐 경기도 이런 지역도 부담스러워지는 구간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공급에 대한 요구들을 많이 했었고 저도 공공기관 많이 자문회의를 가기도 하고 세미나도 많이 참석하는데 공급에 네.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실적으로 공급이 많이 되게 되면은 시장이 안정화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 공약 부분들은 뭐 제가 딱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 99%는 아마 차기 대선 주자들이 대통령이 된 임기 동안에는 못 만들 거예요.
예, 그러니까 250만 호씩을 다 예상하고 있는데 예. 일단 용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용지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들이 있는데 5년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마 250만 호는 불가능할 것 같고 한 예. 100만 호라도 짓는데라고 했을 때는 한 네. 5년 이상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당장 실거주로 이사를 하셔야 될 분들한테는 영향력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대구나 세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입주를 하는 물량들이었었고요. 네. 지금 대선 주자들이 내놓고 있는 주장들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물량들이거든요. 이게 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실제 그러니까 심리를 좀 안정시키는데 있는 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장 이사를 가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이게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당장 실거주 하셔야 될 분들한테는 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좀 의미 없는 예, 그런 공약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기대를 좀 하고 계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좀 들여다봤는데 네. 서울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법 중에 네. 정부 땅에다가 싸게 지어서 공급하려고 하면 몇 채나 공급할 수 있겠어요. 서울에 정부 땅 빈 땅이 있기는 가끔 있습니다만 막 짜투리탕 그런 거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뭐. 아파트를 안 짓고 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 네. 그죠? 네. 네. 그러나 그 이유 다 없애고 짓는다 한들 몇 채나 되겠으며.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적어도 이제 경기권이나 다른 지역에 짓는 데는 빈 땅들도 좀 있고 그린벨트도 있고 하니까 예. 거기에 짓겠다고 하면 말은 되는데 네. 다만 이제 거기까지 지하철을 어떻게 놓을 건지 하면 그거는 또 이제 고민거리가 되겠으나 땅은 있으니까 말은 되는데 서울에서는 땅이 없는데 어떻게 공급한다고 하지라고 들어보면 구체안이 뭐 여야 막론하고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서울로서 서울에 많이 집을 져서 네. 서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저는 그냥 포기하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은 그냥 비싼 데는 비싼 대로, 싼 데는 싼 대로 그냥 두는 게 맞을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서울로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들이 있어요. 네, 그런 그렇죠. 것들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으면 지금 대부분 경기도나 인천에서 해소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차라리 그것이 더 유의미하고 바람직한 방향성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은 그냥 평당 10억을 하던 100억을 하던 냅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요? 나도 서울에 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 평당 10억을 하면 어떻게 서울에 살아요?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미 지금 뭐 서울의 한가운데 살고 계시니까. 네, 네.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긴 뭐 100층을 짓든 1000층을 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핵심 입지는 더 느리기는 어렵거든요.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빽빽하게 죄송합니다. 네네. 빽빽하게 높게 많이 지으면 되잖아요. 답답할지언정. 그렇다 하더라도 추구위원은 충분치 못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짓는 것들이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책으로서는.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것들이 정치인 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생각들이 예. 합의가 있는 것처럼 돼 있는 세상에서는 이 재건축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뭐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것들도 정부가 아니고 서울시정 네. 내세기도 하고 정부에서도 유사하게 벤치마킹을 하기도 하고 있긴 한데 진도가 어려운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진도가 나간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조를 좀 해주기를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 저도 이진우 기자님 말씀대로 100층이든 200층이든 허용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이런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들은 좀 완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강남 쪽에 비싼 이유들은 희소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희소성을 좀 희석시켜주게 되면은 분명히 조금 더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다양한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전 차라리 그래서 이 지역들은 비싸게 분양을 하고 비싸게 팔고 거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오히려 조금 아까 부지적인 여유가 있는 쪽에다가 네. 집을 좀 많이 공급하고 네. 빠른 교통망을 연결해 준다고 하면은 그것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 가격 상승으로 가져가는 차액이 과연 투자 수익이냐 불로소득이냐에 대해서 네. 국민적 합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20년 동안 이 문제는 저도 고민을 했고 그런 세미나 가서도 같이 뭐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해봤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이건 여당 야당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민들 심리의 문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또 국민들의 여론을 또 들으셔야 되잖아요. 네. 이게 옳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싫으면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울하고 지방하고 조금 차이 있게 봐야 된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약간 다르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 비싼 지역들은 비싼 대로 내버려 두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서울이 지금 비싼 이유는 서울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서울 일자리를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반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조금 분산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수요는 조금 줄어들 것 같고요. 네. 아니면은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서울 일자리 메인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광역 교통망을 좀 빨리 개발을 해서 더 많게 만들게 하면은 조금 수요는 분산될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분당이었었고요, 광교였었고 그 지역들이 서울만큼 비싼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서울까지 출퇴근을 할 수 있으면서 양질의 주거지가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양질의 개발지를 개발한 다음에 서울에 일자리가 많은 뭐 강남권이라든지 뭐 여의도라든지 뭐 종로구 중구까지 빠르게 올 수 있는 교통망을 만든다고 하면은 아마 어느 정도는 수요를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못 만드는 이유는 혹시 있습니까? 저도 외곽으로 가서 아파트 단지 신도시 짓고 네. 다만 그 신도시와 서울을 좀 철도처럼 연결을 좀 해주면 좋은데 지금 분당 일산도 다 도로로 연결하니까 예. 차가 막혀. 아침에 7시 30분이 넘어서 일산 파주에서 서울로 출근하려면 네. 1시간 반이 매일 걸려요. 아니 우리 장순원 기자가 하남에서 출퇴근하는데 죽으려고 그래요. 뭐 힘들어서 왔다 갔다. 그래서 좀 GTX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이 바로 그런 이유고요. 파주에서도 삼성동까지 20분에 올 거고 네. 동탄에서도 그다음에 양주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그 송도에서도 20분 만에 강남이라든지 종로구 중구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에요. 이게 예산? 이제 보통 예산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네. 국토교통부 예산이 이제 1년에 몇 조가 될 텐데 네. 그거 한 노선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예산적인 문제가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민간하고 좀 같이 좀 협력해서 개발하면 좋겠어요. 민자철도로. 예, 민자철도도 좋고 철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메리트를 주면서 대신 이거 너희들이 좀 기부 채널 정수기로 해서 요 구간만에 좀 하라는 식으로. 해라. 예, 그러면 거기 택지를 만들든지 산업단지를 만들든지 아파트를 만들든지 해서 수익금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쉐어하게 되면은 좀 더 빨리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뭐가 예. 있어야. 그러니까 분산이 GTX 되겠죠. 지금 A, B, C가 있는데 이걸 동시에 착공을 안 하느냐? 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A 끝내고 C 간 다음에 B 이렇게 갈 거예요. 동시에 발표는 했지만 동시에 추진할 돈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기왕 할 돈이면 안 만들 거 아닌데 동시에 하지 어디서 빚을 끌어오든 어떻게 하든. 그렇죠. 그 왜 그 돈 모아서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60년대 70년대는 저희가 차관 받아와서 철도 넣은 거잖아요. 그 돈이 없으면 네. 그런데. 아파트도 차관 받아와서 그러니까 차관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네, 모르겠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여러 가지 좀그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네. 이런 좀 복지 시설이라든지 관계교통망을 좀 짓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시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여전히 갖고 계셔서 네. 지금 이제 뭔가 하락의 변곡점으로 접어든 거냐 아니냐의 문제. 거기에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서울은 뭐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거래가 적기 때문에 아직은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세종시나 뭐 대전이나 대구는 확실히 하락으로 돈 것 같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네. 둘의 데이터의 차이점이 뭐길래 이 서울과 혹은 대구 또는 세종시를 다른 결론으로 귀결이 되는 건가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계속 적었고요. 네. 그리고 거래될 수 있는 물량도 적고, 근데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근데 네. 지방 같은 예. 경우는 수요가 유지되거나 네. 줄어드는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많았거든요. 최근도 예, 그렇고 마이너스 요인들이 몇 개 더 쌓인 것이고요. 서울은 플러스 요인도 쌓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가격 찍히는 그런 걸 보면 유사하게 보이기는 하나 네. 그 배경을 들춰보면 네.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리시는 그렇죠. 뜻입니까? 결국은 이제 17개 광역 지자체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게 대세 상승, 대세 하락 이런 용어를 쓰기보다는 네. 정말 개별 입지, 개별 상품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 제가 한국갤럽이나 스마트 튜브에서 하는 역할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같은 지역에서도 같은 동에서도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가는 단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 아파트고 새 아파트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올라가는데 예. 옆에 있는 구축들은 새 아파트나 새 아파트 될 것에 수요를 뺏기게 되면 여기는 또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서울은 이게 인구가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요는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구랑 수요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여기에 거주하거나 일을 하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대기 수요까지 다 포함하는 것들이고요. 네. 단순히 인구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이기 때문에 네. 인구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거나 혹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수요까지 다 포함한 수치가 부동산 프리미엄으로 다 엎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서울은 그런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인구 감소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좀 다른 16개 지자체하고는 다른 논리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경기나 인천 같은 경우는 자체 수요도 있지만 서울에서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나눠주는 수요를 많이 받는 경기도나 인천은 또 시세가 높아요. 받지 못하는 지역은 또 낮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그런 논리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은 그래도 일자리가 많고 많아지는 것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 시세가 올라가거나 프리미엄이 높아질 지역들이 많은데 네. 지방은 그러니까 서수도권의 인구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지방은 줄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 좀 다른 지역보다 빨리 수요나 인구가 주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물론 네. 그 안에서도 우열이 있긴 하겠지만 예. 아마 수도권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수요가 점점 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수요라는 거는 혹시 어떻게 좀 그 손에 잡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즉 예를 들면 저도 예.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70평에 살고 싶어요. 수요자예요, 저도. 그렇죠. 꿈이죠. 음. 그러나 야, 노력해 볼래? 네, 노력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고 네. 싶어? 네, 네. 네, 가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네. 그럼 저는 거기에 수요자인가 하면 수요자인데 네. 그 가격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수요자거든요, 저는. 네. 당장은.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로또가 몇 번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음. 그러니까 지금 서울은 꾸준한 수요가 있다는 말은 동의가 되는데 누구라도 직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고 좋은 예. 직장으로 보고 예. 싶죠. 그러나 그 희망이나 이런 방향성과 현재 가격을 움직이는 수요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계속 어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유지된다면 뭔가 구체성이나 이런 좀 드러나는 게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20년 동안 한 게 그거고요. 예. 그 리포트를 작성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나 네. 건설사한테 제공을 예, 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예. 리스 프로젝트를 진행한 걸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적정 가격을 찾는 게 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이 나는 프로젝트가 하나가 아크로 리버파크 수요조사를 제가 했었어요. 2012년도에 네. 분양가를 얼마큼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건 확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진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포인트인데 네. 대기 수요인데 그 돈을 지불할 금액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수요예요. 베이스를 깔아주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그 아파트를 분양하는 데 있어서 얼마까지 비싸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접점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게 네, 가격이겠죠. 그렇죠. 그게 예를 가격. 들어서 예. 이제 이게 아크리오 파크인데 그 당시 제가 3,980만 원이라고 제안했었거든요. 평당? 제가 그거로 분양을 예. 했었고요. 예. 2,000이면은 전국에서 다 올 거잖아요. 네. 예. 2000이면 30평 기준이면 6억.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수요가 너무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분양하는 조합 입장에서 보면은 딱 완판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2대 1도 필요 없고 1대 1이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야, 여기 그거 뭐 어떻게 2000일 때, 찾지, 그걸? 예, 어떻게 2000일 때 이게 이제 자에서 이제 1,600세대인데 네. 2,000이면 몇만 명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3,980만 원일 때 한 1,600 정도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금액을 제가 제시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진우 기자님께서는 그 수요를 깔아주신 거죠. 예, 그게 필요해서 올라가는 것들이지 밑에 저보다. 베이스가 없는데 상단이 있지는 나 않아요. 무슨 차곡차곡 말인지 쌓이는 알겠어. 겁니다. 물론 이렇게 수요가 피라미드 모양으로 위로 갈수록 줄어들어요. 네. 가격이 낮으면 수요가 많은 것들이고 네. 가격이 높으면은 수요가 적어지는 것인데 분양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딱 난 100세대만 분양할 것이기 때문에 네. 100명만 찾아오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평당 1억에 분양한다 하더라도 1억 주고 분양할 사람들이 100명이 있으면은 그냥 그 가격이 분양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딱 이해하시면 미분양이 안 될 정도까지의 가격.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네. 살짝 미분양이 나는 가격이 제일 좋습니다. 예, 그러면 진짜 비싼 거거든요. 조금 그래 네. 비싸게 살짝. 한 두 채 정도는 미분양이 나는 만큼 비싸야 네. 건설사는 이익이 최대화되고 그 두 채는 어떻게든 팔린다는 지금 거겠죠.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했던 이유도 허그에서 분양가 통제를 했던 이유도 네. 건설사 이익이 너무 많다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네. 가격을 낮춘 것들인데 그렇죠.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보통 책정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사례인데요. 강남 한가운데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네. 10대 1이 나왔어요. 10대 그러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지금은 훨씬 높은데 네. 그러면은 그 분양가를 책정한 분양 팀장은 잘립니다. 혼나야지. 혼나요? 혼나요? 왜냐하면 분양가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였었잖아요. 너 왜 이렇게 낮춰가지고 네. 경쟁률 이렇게 쓸데없이 높여놨니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한 1.1대1 정도 나오면은 미계약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얄동이 아니거나 층이 안 좋거나 네. 이런 타입이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이 미분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네. 추가 분양을 하게 되면
한 3개월, 6개월 정도가 걸리겠지만 보통 초기 분양률을 한 3개월 정도라고 보거든요. 3개월 안에만 분양되면은 가장 이상적인 베스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 시세보다 거의 50% 정도 수준의 분양을 하다 보니까 싸니까. 지금은 분양가를 책정할 필요도 없죠. 김 소장님한테 그렇죠. 뭐 분양가 분석해달라고 하는 수요는 하나도 없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또 그 전에 갤럽을 그만뒀고 개인적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한 2,000개를 했으니까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다 알죠. 제가 다 분양가를 제가 만진 것들이었으니까. 예. 그렇군요. 궁금하네 정말. 그거를 예를 들면 뭐 구체적으로 여쭤보죠. 기왕 배우는 김에 한 300채 정도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쳐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아파트겠죠. 새 아파트면. 그럼 이 300채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즉 수요야 있겠으나 저도 가고 싶으니까 예. 돈 있는 사람의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기꺼이 이걸 살 정도의 자금력도 있고 가격도 아슬아슬하게 적당한지.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조사 표본을 굉장히 정교하게 잘 짜야 됩니다. 표본 설계를 잘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네. 네.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하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전국을 전 국민을 전 세대를 목표로 하게 되면은 좋겠으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60%나 70% 정도를 아우를 수 있는 네. 실질적으로 한 분양을 하게 되면은 네. 이 분양자들을 분석하게 되면은 네.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양받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단지를 분양할 때는 기존에 분양했던 그런 분양 결과들을 보면서 모집단을 설정해서 그 모집단 지역 내에서 보통 이제 아파트 입주민들만 조사를 많이 합니다.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가는 비율들이 한 80% 90%거든요. 그래서 그들 조사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분양 의향률이 나오고 예. 이들이 지불할 가격이 딱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파트 시세를 대부분 다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날리는 표본이라고 하는데 의미 없는 조사 결과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해서 모집단에 반영해서 여기는 나온다는 얼마에 몇 세대가 딱 분양이 됩니다라고 딱 결과가 나오죠. 제가 10년도부터 12년도는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예. 그때 수조했던 단지 중에서는 기억이 남는 게 10건을 조사하면은 8개 단지는 분양하지 말라고 나왔어요. 가격과 상관없이 분양이 안 되는 걸로 나왔어요. 수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때는 워낙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경기가 안 좋아할 때. 예, 그러니까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수요가 있은 다음에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들이지 수요가 없으면 또 아무리 좋아도 분양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양가 자율화를 하자라고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좋아도 너무 비싸면 분양을 안 받거든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시장 자유를 맡겨도 충분히 가격 조정은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가 최근에 이제 보류지를 분양을 했었어요. 이게 보류지라고 하는 게 일반 분양분 할 때 같이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나중에 네. 입주를 한 다음에 시세가 올라왔을 때 나중에 분양을 합니다. 더 비싸게 분양을 하려고. 네. 근데 작년까지는 이 보류지 분양할 때 시세대로 분양을 해도 분양이 됐었는데 네. 지금은 시세대로 분양하니까 분양이 안 돼요. 대출도 안 나오고 네. 시세가 좀 조정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이 보류지 가격 책정 가격보다 좀 낮게 이렇게 낙찰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게 시장의 작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기가 보통 안 좋고 대출도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시세보다 좀 낮게 분양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시장의 자율적인 이제 가격 조정 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요라는 게. 수요가 중요하겠죠. 그럼 서울은 계속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는 건 그것도 역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또 다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이제 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들 아파트들은 수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서울도 이제 제가 이제 빠지는 지역들은 잘 언급을 안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맨날 다 오른다라고 얘기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 예. 일부러 좀 수요가 없는 지역이라든지 가격이 빠지고 있는 단지들은 언급을 안 해요. 왜냐면 그 지역민들이나 그 기분 단지에 살고 계신 나쁘시니까. 기분 분들한테는 나쁘죠.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은 조심하는데 서울도 한 3분의 1 정도는 시세가 하나도 안 올랐어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이 화려한 상승장에서도 아파트인데. 외곽에. 예, 외곽도 아니고 중심부에도 그런 게 있어요. 강남구에 평당 2천만 원이 안 되는 아파트 많은 거 아세요? 평당 강남구에. 2천이면 국민주택이면 6, 7억, 7억인데. 예, 있어요. 예,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네. 강남구에도 있어요. 가격이 있어요. 안 오르는 아파트들이. 예. 그건 그런 10년 동안 데는 가격이 왜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상품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오피스텔하고 거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상복합 시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상업 지역에서 이제 그때는 좀 특별한 법적인 좀 해제가 좀 완화가 있을 때 개발한 거라서 네. 용적률을 지금 용적률이 아니라 이미 좀 풀로 다 활용한
주택들도 있고요. 예. 근데 또 입지가 좀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재건축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이 보통 안 올라가거든요. 당장 재건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런 여러 가지 조합들을 해보게 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파트 요인들을 조합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귀신같이 그걸 또 알아요. 비싼 돈을 주고 안 삽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보통 안 올라가고 그래서 보통 그것들은 월세를 받는 용으로 보통 월세용으로. 활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보통 월세 받는 용이잖아요. 네. 그렇게 활용하는 아파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네. 그런데 지금 오늘도 금리 인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전에 대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출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대출을 받더라도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담보대출 한 뭐 3%대로 받고 그랬는데 지금 뭐 4% 5%대 받고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더 올린다고 그런 분위기니까 그러면 뭐 조금 있으면 6%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집을 사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3%하고 6%는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워낙 레버리지가 많잖아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3%면은 1억 빌리면 300만 원이고 네. 예, 6%면은 예, 500만 원 그러니까 네. 600만 원이 되는 것들이죠. 네. 예. 부담이 되죠. 되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는데 이것들이 이제 보통 그 자기가 대출을 많이 받았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원리금을 상환할 때는 문제가 되는데 네. 대한민국 정부에서 혹은 금융권에서 워낙 타이트하게 대출 부분들은 관리를 했어요. 특히 부동산 부분 쪽은 네. 대출을 충분히 많이 안 해줬습니다. 그동안에도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고요. 지금 이제 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라오긴 했는데 기준금리가 올라올 것을 예상하고 이미 좀 시장에서 반영이 운용되는 많이 돼 금리들이 있죠. 미리 다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1.25가 됐잖아요. 네. 아마 1.5까지는 갈 것 같은데 네. 과거에 제가 이제 금리하고 부동산 시세가 올라간 것들을 좀 크로스로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제가 이제 자료로 보여드릴 텐데 네. 금리가 올라간다고 가격이 빠지거나 금리를 내린다고 가격이 바로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인 것이고 현상들 중에 하나일 텐데 그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데요. 보통 금리가 올라갈 때 가격이 한동안은 같이 올라가는 오히려 비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었던 것들도 있고요. 그 전에 아마 수급이 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네. 수요 공급이 이게 일치가 되지 않았으면은 아마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이고요. 아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기자님 말씀대로 금리가 아마 한계 금리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감당할 수 있는. 네. 근데 이제 과거 이제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네. 대출을 70%까지 해줬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능력이 있어야 40%까지 받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DSR까지 적용하게 되면 예. 40%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아마 대출을 못 받는 것이 문제지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저도 대출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상한을 하고 좀 이렇게 바꿀 것들이 있어서 물어봤거든요. 네. 지금 부동산 담보 대출이 3%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작년까지는 2%대 대출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서 3%대가 나오고요. 근데 과거에 2007년도 6년도 그때쯤에 노무현 정부 후기에 좀 핫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네. 금리를 올렸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대출 금리를 냈던 기억이 이게 8.5%까지 낸 적이 있었거든요. 와. 물론 이제 조금 이제 후순위 대출이기 때문에 좀 네. 높긴 했었는데 그때도 시세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그건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네. 제가 평균으로 따져봤더니 이게 부동산 담보 대출이 한 4%대였다가 6%로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예. 조금 이 매수세가 꺾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6%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3%대이기 때문에 1.5%까지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4%나 5%는 안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전보다 아마 대출에 대한 이자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어서 예.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과 상관없이 집을 사시는 분들하고 그 정도 대출이면은 괜찮아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영향은 끼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나오는 게 더 문제다 대출이 지금은. 예,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능력이 있는 분들이고요. 제 친구들 중에 지금 이제 지점장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네. 저한테 자주 전화를 와요. 대출 좀 받아가라고. 그러니까 대출 안 되잖아. 그 그렇죠. 부분은요. 사업자 대출 받아가다. 법인 대출. 아, 법인 왜냐하면 대출을 거기도 받아라. 은행도 대출을 해줘야지 실적을 채우잖아요. 네. 부동산 담보 대출은 국가에서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관리를 네. 시키니까 다른 쪽의 대출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 대출하고 법인 대출, 사업자 대출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좀 그렇게 좀 대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군요.
전월세는 어떻게 좀 될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진짜 한 뭐 3시간 4시간도 제가 이제 공공 세미나 가서도 그 부분과 계속 논쟁들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높으신 분들하고 예.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게 좀 아마 이 얘기 하게 되면은 또 악플들이 막 올라올 텐데 네.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 다주택자들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주택자. 예. 거기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네, 갈리죠. 네. 사실 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집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주택자가 너무 사실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주택자가 있어야 또 월세 전세할 수 있는 집이 공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저는 이 기자님 생각이 제일 궁금해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망그러진 가장 큰 이유는 다주택자를 범죄시해서 생긴 일이에요. 그냥 그게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다음에 가실 땐 저랑 같이 좀 손잡고 가시면 좋겠어요. 뭐 다른 것도 없어요. 이 딱 그거 말씀을 하나예요. 드리면은 네. 저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적폐로 지킵니다. 네. 저는 네. 똑같은 논리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맞는데 그건 이제 심리적인 요소이고요. 예. 무주택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들이 네. 민간 임대 상품들을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투기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상관없이 무주택자들이 전세나 월세를 살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이 민간 임대 물건들을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부동산 시장이 1주택자들이 50% 정도 되고요. 예. 다주택자들이 10%, 무주택자가 한 40% 돼요. 예. 이 40%에 대한 임대 공급 물량들을 공공에서는 한 10% 책임져 주고 있고 나머지 90%는 민간 다주택자들이 공급해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럼 다주택자들을 위축시키게 되면은 이 시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 2021년도에 이 전월세 문제는 다주택자들을 계속 압박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줄어들다 보니까 다주택으로 그러니까 민간 임대 물량으로 나와야 될 것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예. 제대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대차이 꼬였고 결정타가 2020년도 7월달에 임대차 2법이었어요. 저는 그날 가서 막 제가 막 소리내면서 막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까지 했었었는데 그때 야당 의원들은 아예 들어오시지도 않았어요. 법 통과되는데. 아무튼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세랑 월세 중에 안 기자님은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선택을 한다고 하면. 전세가 좋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요 전세라는 제도가 정말 대한민국 저는 국민들이 똑똑한 게 다른 나라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요. 네. 전세 제도가 얼마나 좋은 제도냐면요. 이게 무주택자들이 유주택으로 가기 전에 선택의 폭이 많은 거예요. 자가로 가도 되고 전세로 가도 되고 월세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선택의 폭이 많기 때문에 또 전세가 있으면 월세하고 또 이렇게 경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임대료가 생각보다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아요. 특히 월세 같은 경우는 세계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월세는 전세로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죠. 임차인들은 전세를 좋아하기 때문에 월세가 인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월세를 높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전세를 계속 없애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월세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월세가 많아지게 되면은 임차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나쁜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이게 또 이 부동산의 세간격을 보시는 분들은 전세든 월세든 다 임대인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닌 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세는요 도배장판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왜 안 해줄까요? 임차인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월세는 이게 임대인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도배장판을 해줘요.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 전세는 네. 임차인들을 위한 제도였었어요. 물론 임대인들도 덕을 봤죠. 레버리지 네. 이용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전세 제도가 있어야지 이게 임차인들한테도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의 또 월세 같은 경우는 쏘고 없어지는 돈인데 전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돌려받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자가, 전세, 월세 세 가지가 공교로 있으면서 대한민국 부동산 특히 아파트 이 시장에서는 안정적으로 40년 동안 지켜왔다고 생각하는데 임대차 입법이 생기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전세를 갖고 있는 임대 입장에서는 일단은 임대사업자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네. 자기 돈을 다 넣어야 되든지 네.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로는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저금리 시대에서는요. 월세 수익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네. 꼬마 빌딩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수익형 상품도 월세 수익률로는 수익을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시세 차익이 나지 않으면은 부동산 투자자들은 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다주택자들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런 어려움들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임대 물건들을 공급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망가진 게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를 세금이든 뭐든 압박을 하면 다주택을 안 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 말은 그러면 이제 사실은 새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오로지 무주택자들의 수요만을 가지고는 아파트를 못 짓고 집이 한 채 있지만 한 채를 더 살려는 사람들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야 아파트들도 이제 새로 공급도 되니까 다주택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기조하에서는 새 아파트도 잘 안 지어지고 그럴 텐데 그렇죠. 건설사 입장에서도 그렇죠.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건 동의가 되는데요. 그 최근 1, 2년 사이에 그렇다고 집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그리고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라서 다주택자가 안 사주더라도 아파트는 다 완판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파트도 계속 지어질 거 아니겠어요? 완판이니까. 그러면 집의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았다면 그 임대차 입법이 이런저런 모순과 말도 안 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전세와 월세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 장기적으로 보면 다주택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꼬이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최근 1, 2년 사이에 뭐 무슨 큰 변수가 있다고 이렇게 전세값이 올라갑니까? 그거는 좀 다른 이유가 있거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집은 그래도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렇으면 전세가 오르면 나중에 올라야지. 즉 임대차 입법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나 다양한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은 특히 전월세 시장에서는 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는 이 분석이 간단한 게 100% 실수요거든요. 결국은 수요 대비 공급이 적으면 올라가고요. 수요 대비 공급이 많으면 내려갑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전세 물량이 준 거거든요. 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세 물량이 준 이유는 전세 중에 일부가 월세로 반전세로 바뀌었다는 거 하고 네. 다 주택자들이 계속 세대 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끊임없이 전세를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아니라 절대량은 증가해야 되는데 네. 절대량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예, 그 부분이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세대수 인구는 증가하지 않지만 세대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절대 집수는 계속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어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저희 다 또래죠. 네. 저희 때는 아파트에서 다 안 태어나셨잖아요. 네, 저도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안 살았죠. 다세대 빌라나 단독 주택이 네. 보통 네. 많았었죠. 그분들은 단독으로 가던 다세대 빌라로 가던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데 네. 90년대생 전후부터는 다 아파트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거시타 조사를 국토교통부랑 한 6년 정도 담당을 했는데 네. 거기에 그런 문항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 집이 어떤 주택이었었는지 다음에 어떤 주택으로 이사 갈 건지 보통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가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쵸? 아파트 아니면 못 살겠다고 하는 분들도 꽤 예. 있더군요. 그럼 결국은 이제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가는 분들이 많고 네. 단독 다세대 빌라에서 아파트로 가려는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매년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높아질 것이고 여기에 또 하나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이게 아파트도 80년대 아파트, 90년대 맞아, 아파트, 저거야. 예, 80년대 아파트, 90년대 아파트, 2000년도 아파트, 2010년도 아파트가 다 달라요. 네. 이게 2010년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 사라져 보신 분들은 네. 2010년도 이전 아파트에 못 살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가 네. 같은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처럼 오래된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예전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면 야 엘리베이터도 있고 깔끔하고 좋구만.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에 수영장 있니? 뭐 이런 게 같이 다 있는 아파트냐? 그냥 엘리베이터만 딱 있는 아파트냐? 네.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하고요. 네. 특히 이제 이 일기 시도시 같은 경우는 다 외부 주차장이잖아요. 네. 지금 좀 추운 날씨 같은 경우는 시동이 안 걸리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 이제 주부님들이 남자분들은 그래도 참고 하는데 주부님들 중에서 시동이 안 걸리는 걸 2번 경험하잖아요. 네. 바로 그냥 이사를 가세요. 그러니까 전세도 좋고 월세도 좋으니까. 그래서 예, 좋은 그렇게 아파트 전세값 오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럼 나쁜 아파트 전세값은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서로 이렇게 돼가지고 네. 전세값은 그냥 그러게. 양극화는 되는 건 맞는데 네. 그게 오르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시고요. 예. 네. 구축들 전세가 오르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가 바뀐 게 뭐냐면요. 과거는 전세가 부족했을 땐 다 올라갔는데 네. 원래 신규 아파트가 신규 입주할 때는 전세금이 낮습니다. 세팅을 빨리 해야 되니까. 네. 물량이 많아서. 근데 지금 오히려 신축 아파트 물건이 생기면요. 구축 아파트 분들이 다 글로 가세요.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 전세들은 한시로 빠지고 신축은 원래 낮게 세팅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신축이 정상가로 세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신축에 대한 전세도 마찬가지고 매매도 마찬가지인데 이쪽 시세는 점점 올라가고요. 구축들 같은 경우는 일반 매매가도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고 상승한 비율이 전세가 같은 경우 오히려 조정이 또 많이 되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들도 분명히 미래 분석할 때 가치를 분석할 때 분명히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 사이에서도 더 양극화가 더 될 거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아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질문이 집 오릅니까? 오릅니까? 내립니까? 이걸 물어보는데 저는 그 질문에 답변 못 드려요. 어떤지 그냥 무슨 집을 네 집이 어디 사는지를 얘기해라. 이런 느낌이에요. 작년만 해도 그 어떤 집도 다 오르지는 않았습니까? 예,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왜냐하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인천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한 네. 30% 정도 올랐는데 예. 30%가 올랐다는 수치에는요. 네. 30% 오른 주택들도 있겠지만 그거보단 대부분 30%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거나 빠진 주택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 합쳐서 30%가 오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뉴스에서 많이 오르는 것만 보니까 다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반 정도는 안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올해 인천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인천은 아마 조정이 될 지역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로 입주 물량이 많은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지역들이 있을 거거든요. 인천에서도. 네. 그런 것들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것들이죠. 그럼 예를 들면 꼭 인천이 아니라도 네.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내려가는 곳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또 오르는 아파트도 있다면 그렇죠. 그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서울처럼 대기 수요가 많아서 여기 구축이든 신축이든 공실 생기면은 경기도는 2차로 세우거든요. 네. 근데 인천이나 경기도의 끝 지역들은 새 아파트가 생겼어요. 보통 네. 거기 신도시기 때문에 아. 구축해서 옮겨가죠. 뒤에 배후 수요지가 있어야 되는데 채울 배후 수요지가 없으면 여기는 공실이 나면은 가격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게 배후 수요지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는 게 바로 그런 수요거든요. 배후 수요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점점 양극화는 벌어질 것이고 배우 수요지. 예. 내려오면 네. 언제든지 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 뒤에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 같은 경우가 배후 수요지가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지방이라 하더라도 인구가 줄고 있는데 대구 수성구다. 예. 수성구는 대기 수요가 많아요. 부산 해운대구다. 대기 수요가 많거든요. 네. 근데 뭐 끝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달성군이다. 네. 달성군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네. 수요가 상당히 적다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쪽 기장군이라든지 끝에 뭐 사하구, 사상구 이런 지역은 아무래도 해운대구보다는 대기 수요가 적을 거잖아요. 네. 그럼 아마 이제 좀 하락기다, 뭐 조정기다 올 때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대기 이게 조정되는 폭이 좀 수요. 달라지겠죠. 올해는 서울의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내릴지 오를지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서울 핵심지는 돈이 없어서 못 사고 네. 다른 지역은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있다는 거네요.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 지역별로 보자는 거예요. 변동성 장세네요. 변동성 장세. 그리고 장세. 이제 이게 이제 참 저도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인데 네. 집이 한 채라도 있었던 분들은 그래도 이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 5년 동안에 집이 없던 분들은 참여하기가 좀 더 어려워졌어요. 그게 아니, 지금 제일 그게 화나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다주택자 그 말씀도 맞아요. 원칙적으로 다주택자가 있어야 전세 물량 공급하죠. 네. 근데 문제는 저 같은 비주택자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그동안 오르니까 아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화나고 계신 분들은 이게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나는 계속 전세 월세만 해야 될 것 같고 네. 집 있는 사람들만 계속 집이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나는 저 리그에 참여를 아예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올라가는 거 보면 뭐 화가 나.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예. 감히 3프로 TV랑 같은 시간대에 방송을 하는데 네. 그런 희망들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 5년 동안 집이 있으셨던 분들은 얼마나 좋았냐면은 예. 예를 들어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마레프라고 보통 유명했었죠. 그게 6억 원대 분양을 했었는데 완전 미분양이었어요. 반도 분양이 안 됐었는데 그 아파트가 15억 넘어서 19억까지 갔거든요. 네. 근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라서 구축보다 상순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순율을 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강남구의 역삼동의 구축으로 가요. 상급 입주로 이사 가는 거죠. 아, 그거 팔고 예, 돈이 그거 안 드는 팔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조금 그 마레프 정도는 아니지만 저렴한 지역에 새 아파트를 사서 구축보다 많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입지로 옮겨 타는 전략들을 쓰시게 되면은 그렇게. 서울에서는 안 돼요. 이게 이미 서울은 다 비싸기 때문에 구축들까지. 근데 경기도나 인천은 지금 분양가가 되게 쌉니다. 1,000만 원대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정부에서 잘한 게 뭐냐면은 분양가를 눌러놓은 거는 네. 무주택자들한테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근데 계속 집값이 더 빠지게 되면서 안 샀잖아요. 네. 지난 5년 동안 집을 안 샀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저는 가장으로서 집을 사야 되는 분들로서 조금 좀 네. 직무유기했다고 좀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왜냐하면은 좋았거든요 시장이. 좋았죠. 기회도 많았고 왜냐면 좋았죠. 이렇게 분양가를 낮게 해준 적도 없었고 근데 그거는 심지, 당첨이 돼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네. 피를 주고 사면 됐었어요. 초피는 몇 천만 원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만 규제지역이었지 경기도 인천은 분양권 거래가 가능했고 심지어는 2019년도 18년도까지 서울의 분양권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그 양천구의 신정 뉴타운에 네. 아이파크 위브라고 하는 신정 뉴타운 예. 그거는 5억에 분양했는데 피가 얼마 안 했었거든요. 네. 그게 지금 10억이 넘어갔는데 와. 몇천 주고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집을 살려고 하는 좀 생각들만 있었다고 하면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 있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좀 찾아보면은 간절하면 다 답은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3기 신도시 엄청 싸죠. 네. 공급 많이 할 겁니다. 네. 사전청약 당장 언제 입주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당첨이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 없으시면 그러도 하시면 돼요. 이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돈이 10원도 안 들어가요. 당첨은 됐는데. 그다음에 나중에 실제 이사 갈 집이 생기게 되면요. 네.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럼 무조건 하시는 게 맞잖아요. 밑져야 본전이니까. 네, 네. 그다음에 난 당장 들어가서 살 거야. 그러면 지방에 분양하는 거 하시면 인천은 분양 물량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천에서 서울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까지 갈 수 있는 새 아파트 하시면 돼요. 그거 분명히 당장 입주 물량 많을 때는 안 올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네. 올라요. 그거는 이미 싸게 분양했기 때문에. 구축보다 더 싸게 분양을 했거든요. 네. 그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품이에요. 더군다나 신도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 지금이라도 선택하신다고 하면은 서울만 포기하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들을 보통 2030분들한테 드리고 있죠. 그럼 왜 질문을 해서 혼나요? 왜? 내가 다 안쓰럽네. 저 변호해 줄 수도 화나네. 없고. 화내. 죄송합니다. 혼낸 건 아니고요. 잠깐 감정이 돼가지고 예, 너무 스스로 예, 반성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은 위험한 질문이라서 하면 안 되죠. 아니 뭐 위험한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뭐 양당 후보님의 공약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여론들을 다 체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시장에서 필요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이제 이 정책들, 이 공약들이 실제 실현이 될 것인지가 관심 있지 이분들이 내놓는 공약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아무래도 그 당선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한 몇 개월 정도는 조금 그 받아들이는 반응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크게 대세의 지장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서울은 공급 물량이 적은 것은 팩트고 개선할 방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그렇고 지방 같은 경우도 지방은 규제를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그냥 물리적으로 어렵고 지방은 어차피 규제를 안 할 것이니까 상관없고 그러니까 대세의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저도 뭐 신혼 때 일산 살았는데 예. 맞벌이만 안 해도 그냥 돈 벌어오는 분들 주로 네. 이제 뭐 남편이 벌어오는 케이스가 많긴 하지만 아내가 벌기도 하죠. 네. 어쨌든 그분만 출퇴근 좀 고생하면 되는 그런 거라서 외곽에 나가서 살 수도 있었는데 요즘은 뭔가 이렇게 다들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지 맞벌이가 필수가 돼서 예.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기르는 이런 구조에서는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곳에서 살 수가 불가능해요. 없어요. 맞아.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경기도 외곽권에 가면 여전히 살만한 아파트가 있는데 왜 서울만 고집하십니까라고 하는데 외곽권에 가도 빨리빨리 출퇴근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다 보면 예. 아예 후보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 맞습니다. 집 들어오면 밤 9시인데 그럼 그때까지 애들 누가 엄마도 9시 오고 아빠도 9시 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역시 네. 이준호 대표님, 지사님은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인사대가 높으신데,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그거거든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있는데 네. 서울이 자가 비율이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6대 4거든요. 네. 자가가 6이고 임차가 4인데 서울만 거꾸로예요. 임차가 6이고 자가가 4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차로라도 일자리 근처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임차가 많다는 것은 거기에 실제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거주 수요가 많은 거예요. 실수요니까. 그래서 이 문제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것들도 아마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 20분을 더 들어요? 아니면 장순원 기자가 기다리고 있어서 오늘은 네 오늘은 그럼 요 정도만 일단 하시고 싶은 말씀 있는데 내가 막 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오늘 네, 궁금하시면요 아침 8시에 빠숑의 세상 답성 유튜브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순원 기자 때문에 제가 포기했습니다. 지역 분석을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정말 네. A 지역은 어떻고 B 지역은 어떻고 하는 것에 대한 자주 불러주세요. 제가 뭐 알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입지 분석, 가격 분석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 어때요? 여의도 우리 3% 사무실 있는 여의도. 이 능력 있으면 바로
사세요. 예, 집? 너무 좋- 예. 여의도에 하지 말라는 아니면 물어보신 분이 너무 좋은 점이기도 하고요. 여의도에 진짜. 주차장이 없잖아요. 네. 여의도에 집 있으시면 자기 아파트에 주차하셔도 되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진짜 정말 부자분들도 있으세요. 서럽다. 나, 분명히 이 질문을 나 방금 이 얘기 약간 삐졌어. 나 이 지금.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네. 예를 들면 김프로 형이었으면 네. 그냥 사십시오 했을 거예요. 네. 2%가 질문하니까 네. 능력 되시면 사십시오라고 하잖아 지금. 아이 참. 아니 김프로님 사시는 곳은 야, 내가 잘 알죠. 네. 예. 가정법이네 가정법. If you 능력 된다면 네. 능력 안 되는데. 살아라는 말은. 아이 참. 스마트 튜브 김학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